청소년 정신건강, 특히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정신질환 선별 그리고 약물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 사망자 수 추이 그래프이고요. 청소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이는 청소년 자살 사망률을 보게 되면 사실 청소년 자살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2020년도에서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사망률의 1위는 항상 자살이었었고요. 그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나 전공의 할 때 그때 배웠던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노인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랬던 것이 노인들의 자살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23년도 데이터를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의 자살률은 거의 플래티닝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0대, 20대의 자살률이 빠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보면서도 좀 충격적이고 청소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청소년기를 초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를 나눠서 본 겁니다. 10대 초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는데 후기 청소년기로 보게 되면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표에서 한국과 세계 그래프의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세계 데이터를 보면 후기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이인 것에 반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과 자살 간의 연관성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질환들 중에 정신질환 위험도를 높이는 질환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을 특히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선별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신질환들의 자살 위험도 표입니다. 물론 이 자살 위험도 오즈 레이쇼를 측정하는 것이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클리니컬 샘플을 통해서 특정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살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저희가 심리부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 분석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비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MDD나 양극성장애, 물질사용장애, 품행장애, 불안장애 같은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이 자살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2022년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이고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정신질환 문제를 앓고 있고, 또 청소년 대상으로 자살사고, 자살행동, 비자살 자세, 자해를 유병률을 나타낸 표를 보면 남성, 여성에서 6.0%에 4.9%의 아이들이 자살 문제를 겪고 있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정신장애 경험자 중 실제 서비스 이용률이 6.6%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기타 서구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실제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40% 이상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우울 장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제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정신질환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MDD입니다. 물론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살 직전에 닿았을 때 MDD로 수렴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MDD에 의한 자살인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MDD가 동반된 아이들이 자살이 높아진 것만큼 분명합니다. 심리부검 연구에서는 MDD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살률이 27배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면 오즈 레이쇼가 6.5%, 그리고 우울 진단을 받았던 경우는 7.6%의 자살률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MDD가 진단하기가 까다롭죠. 본인이 스스로 우울하다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우울 자체보다는 짜증, 과민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 형태의 마스크 디프레션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폴러 디스오더입니다. 전 연령에서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심리부검 연구나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6배에서 9배까지 자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바이폴러 디스오더들이 대부분 우울 혼자성 사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특히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기 발현형에서 더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 사용 장애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들 면담하다 보면 전담 얘기 많이 하죠. 그나마 일반적인 담배는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를 아직 담배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왜 전자담배에 빠지고 이것이 이제 다른 드럭으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로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SUV, 그러니까 물질 사용장애 단독으로 있을 때도 자살 용도가 증가하지만 물질 사용장애와 기분장애가 공존돼 있을 때 더 크게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청소년 마약 문제죠. 검찰청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대비해 청소년 마약 사범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살 위험 선별 도구들을 간단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쯤 되면 이 사람이 얼굴만 보고 면담만 해보면 자살을 할지 말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성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정신과 전문의도 자살 위험성을 전문가의 촉 혹은 임상가의 직관만으로 짐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를 인지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을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면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크리닝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살 위험성을 조금 더 선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면담 기법들이고요. 비언어적인 단서 민감을 포착해라. 아이들이 보여주는 미묘한 경고 신호를 포착해라. 부모나 보호자 같은 콜라테럴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획득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 검증이 되어 있는 자살 위험 스크리닝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ASQ죠. 이건 기본 4개 질문에 선택 질문 하나, 총 5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질문 시행하는 데 한 20-30초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설문이기 때문에 여러 1차 진료 현장에서도 임상 선별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 비정신과 환경에서 민감도 특이도를 측정했을 때 상당히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할 수 있고 스크리닝 툴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 수이사이드 시비리티 레이팅 스케일이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ASQ랑 다르게 이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여서 시행할 때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1차 진료 환경이나 아니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툴로 사용하는 한계가 있고 시간 혹은 인력 소모가 좀 더 많은 특성은 있지만 ASQ 같은 스크리닝 툴로 선별된 인원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는 도구입니다. 또 많이 연구된 것이 이제 PHQ의 9번 문항이죠. 이제 PHQ9을 보면 맨 마지막 문항이 자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항 하나만 가지고 자살 고위험군을 스크린할 수 있는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되어 있는데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폴스 네거티브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용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우울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하면서 보조적으로 자살 문제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용 전략은 ASQ나 PHQ9 같은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 스케일을 1차적으로 시행해서 먼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거기에 걸러진 고위험군에 대해서 콜롬비아 스위스 시비로 레이팅 스케일 같은 좀 더 심층 도구를 활용해서 상세평가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신질환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접근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MDD 관련된 SSRI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SRI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SSRI 사용 초기에 자살 사고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찾다 보니까 기간을 명시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첫 4주 동안은 매주 한 번씩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격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월 1회 모니터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항자살 약 효과를 가진 약물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서는 자살 및 자살 시도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청소년 대상의 근거는 아직까지도 많이 제한적이고요. 청소년 양극성 장애 환자 아니면 일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에비던스가 없는지 찾아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바이폴라 디스오더 환자에서는 여전히 자살 예방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로자핀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에서 자살 행동, 그다음에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다른 항정식 약물보다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역시 또 청소년 근거는 충분치는 않지만 스몰 스터디들의 결과에서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성격장애에서도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를 찾을 수 있고, 생태학적 연구에서 스웨덴 보고에서는 클로자핀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성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들더라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소년에게서도 프로바블한 옵션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되기 시작한 에스케타민 스프레이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찾아봤고요. 에스케타민 같은 경우는 NMDA 수용체 기량제이면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 혹은 급성 자살 사고를 동반한 난치성 우울증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스프레이 사용 초기에 빠르게 자살 사고를 감소시킨다는 에비던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사용됐을 때 SSRI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 초기에 자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보고도 일부 있고, 에스케타민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약물 사용 중에 해리 증상이거든요. 근데 청소년에게 사용했을 때 이 해리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고, 케타민 자체가 어딕션 포텐셜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어딕션 포텐셜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에게서는 충분한 에비던스를 확보한 약물이기 때문에 다른 항우울제 옵션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 약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빠른 자살 사고 감소가 필요할 때 ECT와 함께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임상 권고 수준은 아직까지 허가받지 않은 오프라벨 사용인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통제된 상황에서 전문가 감독하에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로 수사이드 모델이라는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자살 예방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자마 사이키트에 실려가지고 제가 관련 논문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특정 보험회사가 커버하는 어떤 병원 시스템 안에 자살 예방하는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고 나서 자살률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를 본 결과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이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자살률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뚜렷하게 자살률이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서 이런 프로토콜이 희망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요. 첫 번째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돼 있고, 특히 원장, 의료기관의 리더가 자살률 제로를 위한 확고한 믿음과 의지, 헌신이 필요하다.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자살을 놓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누구라도 자살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비난 없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자살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안에서 조직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모든 직원들에게 자살 예방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자살 위험 그리고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CPR 교육을 하는 것처럼 자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ASQ나 콜롬비아 스케일 같은 표준화된 선별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임상가의 직관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환자군들을 선별해 나가야 된다. 모든 자살 위험군을 자살 관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진행하고, 여기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정신과 퇴원 직후라거나 아니면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자살 시도자들을 제가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생명사랑팀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자살 시도자나 자살 고위험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경을 봐도 그런 제도적인 지원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 자살 고위험군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이제 입원의 세팅에서, 그리고 퇴원 직후 세팅에서, 그리고 퇴원 이후 외래 팔로업 시점에서 어떤 타임라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연락을 시도해서 고위험군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이고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된다. 실제로 이런 프로토콜을 시행했을 때 병원 관련된 자살률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